있더라고요. 제가 26살 때 좀 특이한 짓을 하나 한 건데 네. 그냥 김도윤을 알자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한 거예요. 설문지는 객관식 한 12개 정도 항목, 뭐 자기관리, 뭐 자신감, 의사소통, 조직 적합성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뭐 장점, 단점, 한 줄 평 같은 게 있는데 네. 그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럭키 김도윤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너무 재밌지 않아요? 네. 일부에서 네. 시간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말씀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출연해 봤잖아요. 예, 출연해 예. 보기도 했고 실제 방송을 보기도 했는데 네. 다른 방송도 제가 많이 출연을 해봤는데 다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출연해 주신 게스트를 어떻게든지 돋보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. 모든 면에서. 그것들이 굉장히 좀 감동이었고 보는 네. 사람들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아까 일부에서 언급하셨던 채널들 보면은 그 채널의 사회자들이 더 튀어요. 내용도 좋긴 한데 맞아요. 재미도 뭐 재미 측면에서 네. 사회자가 튀는 것들도 뭐 프로그램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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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김 작가 TV 나오신 아마 게스트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괜히 기분이 좋아요, 그냥. 네.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온 것 같고 뭔가 한 건 하고 갔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네, 그런 걸 만들어주셔가지고 좋았고요. 그다음에 또 썸네일 만드는 거 봐도 아는데 제 얼굴에 광이 나요. 뒤에 해안이 나거나. 그 썸네일 봐도 기분이 좋아요, 저는 막. 네. 광 좀 내줘요. 네, 방송 자체도 재밌는데 썸네일을 봐도 야, 내가 이렇게 광나는 사람이었어? 광나는 사람이었어? 뭐 이런 느낌을 저 들게 후방 해줘가지고. 이빨에 넣어드릴게요. 그래서 아무튼 최고의 진행자시고 최고의 크리에이터고 아무튼 제일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. 제가 나중에 한번 네. 견학가요. 성지순례. 그래야겠어요, 진짜. 어떻게 진행할 때 저는 네.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네. 한 90%좀 날리면 되더라고요. 근데 진짜 잘 듣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나요? 그거는 근데 그러게 있는 것 같아요. 이 책에서도 이제 복귀에 대한 게 나오는데 네. 네.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. 처음에는 저도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연히 진행하는 크리에이터니까 저도 좀 튀고 싶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막 더 말도 많이 던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난 같은 것도 막 던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게스트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장난 던지면 너 편해져야 돼 이런 마음속으로 던지고 근데 상대방 오히려 사실 받을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인데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분의 악플을 통해서 근데 그 악플은 비난이 아닌 비판이었기 때문에 네. 제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죠. 네. 아직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진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복귀에도 네. 나오는데 저도 같은 과정을 항상 네. 거치잖아요. 이때 왜 게스트 말을 더 안 듣고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팍 했을까 네. 표정이 이제서야 보이더라고요. 네. 정말 그래서 저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근데 나의 목소리를 사실 듣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되게 간지러워하잖아요. 내 목소리 못 듣겠다 녹음된 거. 근데 내가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도를 보면서 그걸 편집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 된 것 그쵸. 같아요. 네. 사람을 대하고 말하고 이럴 때. 맞아요.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. 네. 예, 저희는 편집을 이렇게 둘이 나눠서 하거든요. 제가 초벌, 재벌. 소장님은요? 소장님은 네. 소장님은 소장님은-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. 저는 투명인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존재만으로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진짜 여기 책에서도 작가님도 많이 느끼셨다고 써주셨지만 나를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제3자의 시선으로 그렇죠. 내가 어떻게 떠드는지 좀 볼 수 있는 사실 유일한 그게 안 시간인 돼서 것 많은 사람들이 성장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나에 대해서 네.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셨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네, 그런 것도 되게 신선하고 이것도 그냥 왜 책으로 그냥 읽기만 하고 뭘 이런 걸 했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내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장점 3가지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. 그쵸. 근데 그걸 직접 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으셨더라고요. 제가 26살 때 이제 좀 특이한 짓을 하나 한 건데 네. 그냥 김도윤을 알자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한 거예요. 설문지는 객관식 한 12개 정도 항목, 뭐 자기관리, 뭐 자신감, 의사소통, 뭐 조직 적합성 뭐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뭐 장점, 단점, 한 줄 평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제 주변 지인들 30명한테 성별 남자 뭐 15명, 여자 15명, 그다음에 뭐 친구, 형, 뭐 동생, 부모님 다 좀 나눠서 받았는데 네. 그때 설문조사를 하는 게 사실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첫 번째는 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어쨌든 받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선생님 뭐 의사소통 능력 몇 점이세요?
이런 질문이 어디 있어요? 그렇죠. 없잖아요. 근데 없죠. 저는 그 당시 어쨌든 5점 만점에 4.3 뭐 이렇게 점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리고 너무 좋았던 거는 10년 뒤에 사실 한 번 더 했거든요. 아. 그러니까 36살 때. 그때 이제 두 가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니까 이때 점수가 사실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10년 뒤에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다 똑같이 올라간 거예요. 훨씬 더.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어쨌든 저의 뭐 자신감이든 뭐 금전 관리든 어쨌든 지표가 잡히니까 네. 그게 제가 성장하는 기준점이 좀 되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를 얻은 게 되게 좋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관적인 그 사람들의 관점. 왜냐하면 그건 사실 객관식으로 절대 담을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거기 적혀있던 단점 중에 어떤 친구 뭐라 적었냐면 좀 꽤 많은 단점이었는데 네. 도윤이 털이 너무 많아. 지저분해. 뭐 이렇게 적은 거예요. 악감정이 아니라 친하니까. 근데 어쨌든 단점을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제 객관식 어떻게 넣어요? 저는 털이 많은데 지저분한가요? 이런 질문 어떻게 담아요? 맞아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관적인 관점을 서술형이 있으니까 담아서 근데 그 덕분에 정말로 재밌는 거지만 제가 그 이후에 그 레이저 제모 시술을 15번 받았어요. 이게 심지어 깨끗해진 겁니다, 여러분. 저 원래 볼에도 털 되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. 예, 그럼 예.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예. 한국 사람은 외국 사람과 다르게. 임꺽정 스타일.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깔끔해졌고 지금도 예약 5번 남아 있습니다. 야, 진짜 노력하시는 분이구나. 그러니까 그런 분의 피드백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어쨌든 뭐 나아지려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걸 활용한 거고. 그다음 세 번째가 좀 좋았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구한테 우리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? 내가 뭐 좋아하는지, 내가 뭐 잘하고, 내 관심사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낯뜨겁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설문조사지라는 그게 아마 A4용지 한 3장, 4장 정도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 친구랑 제 설문조사를 받은 거예요. 1일 날. 2일 날은 선생님한테, 3일 날은 소장님한테. 그러니까 30일 동안 한 명씩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은 것도 좋았지만 사실 얼마나 객관적이겠어요. 무슨 이게 뭐 기업에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. 그리고 네. 내가 앞에 있는데 좀 적기 좀 그랬을 것 같은데. 최대한인데 솔직하게 적으라고 했더니 진짜 솔직하게 적다. 그러니까 정말요? 털 많다고 적죠. 그다음에 주관적인 것도 뭐 배웠고 좋았지만 네. 한 달 동안 저를 찾아다닌 전 여행이었다 생각해요. 설문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럼 너는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평가했어?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한 거, 난 언제 뭐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. 너는 보니 이런 대화 자체가 그 누구도 참 사실 살면서 잘 하기 힘든 시기인 것 같아. 가정인 것 같고. 그때 그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약간 나침반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. 네. 재밌겠다. 네. 그죠?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좀 어.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할 것 같고 그렇죠. 적나라한 평가가 어떤 평가가 그렇죠. 들어올까.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 거는 적나라한 평가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 다 튕겨내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한테 제가 선생님 물었어요. 나 성격 어떤 것 같아? 우리 알고 지낸 10년이에요. 그러니까 첫 마디가 야 너 좀 소심하지 하니까 그러면 제가 첫 마디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. 아니거든? 네가 더 소심하던가. 그때 그거 꿈한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냐? 진짜 이랬어야 설문조사 받으면 됐다 이 자식아 술이나 먹자. 다 이렇게 돼요. 사람 방어기자 발동하니까. 저도 그랬어요. 저도 진짜. 저도 그랬는데 제 그 단점 2위가 소심하다였어요. 아 그래요? 단점 2위가 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. 사람들이 단점 2위가 그걸 한대.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. 1위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. 갑자기 잊은 1위는 건지. 시간 관리를 너무 한쪽 일에 몰두하면 네. 시간 관리 체계적으로 잘 못한다.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소심하고 뭐 표정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뭐 표정 관리 능력. 기타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. 기분 나쁠 때 얼굴 막 확 네. 망가지는 그 이후로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. 포커페이스. 그렇구나. 제일 장점은 뭐였어요? 제일 장점은 네. 추진력이었던 것 같아요. 추진력. 실행력. 실행력. 그거는 지금은 저한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장점을 넘어서 이제 강점이 돼서 네. 있지 않을까. 도윤이가 한다면 한다 이런. 네, 음. 그렇죠.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다면 하지 이런 네네. 그 대목도 나오더라고요 책에.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에서 보면은 어떤 스펙상 네네. 굉장히 늦었다 뭐 음. 그리고 부족했다고 생각됐던 이 사람이 정말 대통령상을 받고 네네. 인재가 되시고 네네. 막 책도 내시고 막 100만 유튜버로 향해 가시고 네. 그런 이력들이 이제 처음엔 친구가 내가 이거 해볼 거야 이러면 그거 네가 어떻게 해? 이렇게 그렇죠.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네. 김도윤 작가가 한다면 한다라고 네. 딱 믿는다고 하시는 네. 그 장면도 되게 감동적이었어요. 그 장면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
그 제가 사실 뭔가를 처음 시도하려고 할 때 뭐 저도 공모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처음 책을 내고자 할 때 그다음에 제가 영어 성적이 420점밖에 안 되는 친구가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기타 등등 뭐든지 처음 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안 된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예를 들면 제가 31살에 첫 책을 내려고 하니까 뭐 야 어떻게 하면 책을 잘 낼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지금 브레인스토밍 해볼까 이게 아니라 야 도윤아 네가 지금 뭐 졸업할 때 스펙이 좋았는 거 알겠는데 고작 너 지금 외국계 기업이 사원인데 무슨 책을 내려고 하냐 출판사를 설득해서 이제 책을 딱 내기로 딱 결정이 났는데도 야 그 책이 나와봤자 무슨 베스트셀러가 되겠냐 고작 지금 31살의 얘기 누가 보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제가 뭔가 어쨌든 도전할 때마다 그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저도 생각했던 게 어쨌든 제가 묻는 사람은 저랑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니까 묻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왜 나랑 친한 사람들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까를 생각을 했죠.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. 사실 그분들의 말의 그 출처는 그분들이 아니더라고요. 그냥 저였던 거죠. 그러니까 제가 20대 중반 26살까지 맨날 놀고 늘 안 되는 모습 보이고 뭘 한다 했는데 다 안 되고 안 되는 모습 보이니까 그분들이 당연히 제가 뭐 하려고 할 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. 그리고 제가 35 이후로는 제가 뭘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왜 뭐 하겠다고 하면 도현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. 그래 넌 당연히 하겠지. 너 믿어 의심치 않는다. 그럼 그 말의 출처는 그분들한테 나왔을까요?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네. 그분들이 갑자기 옛날에는 성격이 나빴는데 지금 성격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내 주변에서 듣고 있다면 그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게 아니라 정작 그분들의 말은 내 행동의 거울이다. 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한 것이란 거를 좀 그 거울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면 김학률 소장님이 지금 부동산을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그 누구도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. 네. 성을 짓는다 해도 믿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빠송 마을을 만들 거야. 빠송대로. 빠송. 해도 믿겠죠. 그렇죠. 근데 지금 이 말 듣고 되게 뼈 맞는 것 같은 저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아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 말을 했었나? 나라는 빅데이터를 보고 있었던 거군요. 그쵸. 다른 사람들이. 네. 네,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.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뭔가 계속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면 네. 그런 이유가 사실 있죠. 어디 있겠어요? 나한테 있겠지. 있죠. 네. 저는 사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아까 스펙상의 그런 것들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책을 조금 앞부분을 좀 읽다가 왔는데 뭐랄까 더 많은 것들을 극복하신 거더라고요. 네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그냥 왜 김작가 TV에서는 너무 씩씩하고 유쾌하고 네네. 젠틀하고 친절하고 네. 이런 분이었는데 와 이런 좀 아픔도 많으셨구나 그런 거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. 네. 음. 아 그게 뭐였냐면 이제 네.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운책을 내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운은 없었던 사람이에요. 뭐 외모 컴플렉스라든가 뭐 학벌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많은 사람들이 겪는 것들 저도 있었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큰 좀 불행이 들어왔던 거죠. 불행이 들어왔던 게 저희 형이 이제 제 나이 30살 때쯤부터 이제 한 우울증을 겪으셨거든요. 이제 우울증 겪은 지 한 10년 좀 지나셨는데 우울증이 이제 심해지면 보통 이제 그게 되게 힘들어지면 그 본인이 어떻게 보면 하고 싶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 형이 이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형은 이제 다행히 이제 살아남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사실 가족들은 계속 옆에서 그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사실 친구는 저는 우울증 전염병이라 생각을 해요. 왜 전염병이라면 친구 그 가족에 한해서 친구는 걸리지 않아요. 왜냐하면 친구는 걸리기 전에 자기가 끊어내요. 네. 자기가 힘드니까. 근데 가족은 이 연이라는 걸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우울증에 걸리셨고 그 어머니 우울증을 겪은 지 한 몇 년 있다가 어머니도 너무 힘드셔서 이제 어머니는 비슷한 선택을 하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. 네. 그렇게 이제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저도 이제 갑자기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포수처럼 지금 눈물이 약간 주체 못할 울음이 나온 거 갑자기. 있잖아요. 네. 나오면서 저도 그때 우울증 한 1년 정도 되게 세게 앓았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
약간 세상의 색깔이 약간 회백색이 된 느낌이었어요. 그냥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고 네. 어떤 욕망도 생기지도 않고 어떤 뭐 그냥 세상에 관심도 없고 음. 그런 가운데 이제 어쨌든 뭔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. 음. 그리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. 왜냐면 제가 사실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거든요. 뭐 시공간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내가 시공간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우울증에 걸렸다면 이걸 다 바꾸자 해서 저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이사를 갔었고 네.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바꿨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먹고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전에 누구라도 사실 가성비를 생각하면서 뭘 시키잖아요. 그때 이제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시켰고 왜냐하면 이 누가 뭐 이거 가지고 돈이 많았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어차피 제가 죽으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가 네. 다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매일 이제 그 산책을 나가고 그 다음에 저는 또 그 의사 선생님도 만나 뵙고 그 우울증 약도 먹고 그 다음에 외부의 심리 상담센터 가서 상담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 예를 들면 오늘은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만나서 늘 제 병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바꿨던 것 같아요. 그때 네. 사실 그 유튜브도 시작을 했었어요. 제가 하고 있는 업 자체에 좀 새로운 것도 하고 싶었거든요. 아, 그때 유튜브 시작할 네. 시점에도 그러셨던 거예요? 네네. 그냥 그때 이제 시작할 때 조금 약간 힘들었던 거는 카메라는 잘 안 비춰졌겠지만 네. 저는 약간 마음속에 좀 우울증 기운이 있는데 예, 예. 담화를 나누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. 김 작가는 별로 안 힘들었나 보다. 저렇게 노력할 수 있었던 걸 보면 하는데 네. 저는 그렇게 노력 안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다 봤잖아요. 음. 가족을 통해서.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. 음.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이제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을 쓰면서 네. 그때 이제 그 책을 쓰면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쵸, 자기가 그쵸. 살아왔던 과거와 엄마와의 시간들을 예.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요즘엔 엄마 얘기를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게 눈물이 안 나는 게 약간 슬프기도 하고. 그때 책을 쓰시면서 좀 내 마음을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. 드네요. 그 글을 읽은 분들은 다 눈물로 읽으셨더라고요. 네.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제 못 우니까. 또 어느 날 눈물이 또 쏟아지는 그쵸. 날도 있을 수 있지만 뭐. 네. 근데 어머니께서 지금 보신다면 너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. 아 그렇죠. 네. 네. 며칠 전에 여자친구한테 재미로 했던 말이 네. 아까 한강 얘기가 나와서 한강을 보면서 네. 다른 건 몰라도 네. 이제 뭐 엄마가 이제 우리 집에 여기 이 집에 한번 와서 같이 이제 밥 한번 먹었으면 그러니까 아들이 어쨌든 잘된 네. 모습을 네네. 그 전에는 늘 뭐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실 어제인가 이틀 전에 한 것 같아. 참 그렇게 되셨으면 좋았을 걸. 그렇죠. 뭐 할 수 없죠 할 그거는. 수 없죠. 아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럭키라는 책을 네. 내신 게 오히려 좀 이런 부분도 이걸 다 극복해 내신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너무 몰랐다는 느낌? 네. 그냥 인터뷰만 많이 하시는 어. 줄 알았는데 네, 인터뷰하는 모습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런 거 네. 어땠어요?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거 여쭤볼게요. 네. 그러니까 8권의 책을 내기도 했지만 네.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거? 네. 그러니까 내게 아닐 수 있잖아요. 그쵸, 묻는 그쵸. 게. 그래서 내 거 내서 지금 되게 기쁘시진 않은지, 그러니까 계속 묻기만 하고 뭔가 다른 네. 사람이 아니면 좀 컨텐츠가 아닌 형식이 되었잖아요. 음.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. 모르겠어요.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뭐 딱히 차이를 두진 않고요. 예를 들면 제 주변에서는 이제 진짜 네 이야기를 담은 책이 네. 나왔다 하면서 더 좋게도 얘기하지만 저는 뭐 지금까지 냈는 책이 8권이면 그중에 아마 한 4권, 5권 정도가 인터뷰 책이고 네. 3권이 이제 한 권이 엄마 책이고 한 권이 이제 제 20대 후반, 30대 초반에 이제 제 얘기, 그다음에 이제 40살에 제 얘기를 담은 건데 전 둘 다 재밌는 것 같아 사실은. 둘 다 뭐 이게 제 이야기가 당겨서 뭐 좋았다 이런 거는 딱히 많지 않고 왜냐하면 거기도 어쨌든 제가 인터뷰를 다니고 녹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묶어서 적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쓸 때의 고통은 좀 고통이 그거는 좀 종류는 좀 다르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인터뷰 책을 쓸 때는 사실 책을 쓰는 건 쉽거든요. 네.
인터뷰를 하는 게 힘들지. 그렇죠.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제가 30분 인터뷰에서 이제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한 명 한 명 계속 찾아다니는 것들이 힘들었지. 그걸 묶어서 책을 내는 과정은 좀 쉬운 거고 어떻게 보면 이번 책 같은 것들은 제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야 되니까 약간 창의성 같은 부분이 많이 작용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거고. 저는 더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사실 성공은 좀 결과론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잖아요. 네. 성공한 사람들 몇 명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좋았던 것들을 짚어보면은 좋은데 그쵸. 이 시대에 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럭키 같은 좀 원리랄까요? 그런 책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. 네, 더 좋아해요. 제 개인적으로는. 네. 자, 돌고 돌아와서 이제 일부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네. 구조화 얘기. 이제 좀 해보죠. 이제 좀 해보죠, 이제. 얘기가 자꾸 흘러서. 네네. 저희가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해요. 생각해보면 아까 1부의 마지막이 구조였는데 이제 네. 구조를 얘기하고 네. 있네요. 방송 한 20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이제 얘기할 때 됐죠. 네. 네. 그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. 작가님은 이제 구조화를 또 이야기하셨어요. 그것 좀 얘기해 주시면 네. 아마 자기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제 책에 이제 7가지 키워드가 네. 사람, 관찰, 뭐 나머지 등등 해서 말씀드렸는 거에 사실 이것도 다 선순환의 과정인 건데 네. 사실 우리가 속도를 높이려면 이게 루틴을 만들려고 하잖아요, 우리가. 네. 루틴을 만들면 그게 좀